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까지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까요?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정보 분석의 결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 움직임에 다른 국가들이 간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즉각 보복을 할 것이고 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전 세계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처럼 이 돈바스 합병을 추진하고 서방 측에서 이것을 용인하는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키예프도 점령을 해서 친러 정부를 구성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통제권 하에 두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나토의 군사 개입으로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전면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디까지 시도를 할지 또 미국과 나토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군사적인 대응까지 나오게 될 것인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될지 아니면 조만간 여기서 봉합될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또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 함께 마련했는데요. 보시죠.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 수소에너지의 현 주소는?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흔들림이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 선 돌파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점심 시간 이후로 짧은 시간 동안 뉴스가 좀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돈바스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국지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했었습니다만 이제 키예프 쪽까지도 지금 이제 미사일 소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면 군사적인 행동이 나온다라는 좀 속보가 전해지면서 상당히 양측이 좀 첨예하게 좀 러시아와 지금 서방국의 어떤 좀 첨예하게 좀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 것 같고 결국은 지금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은 좀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키예프까지 간다고 하면 좀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도 당분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국지전까지만 가고 좀 좋게 끝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협상을 좀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좀 빠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좀 시장은 그래도 좀 견디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결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9.11 테러 때도 사실은 뭐 그날 당일 뭐 한 10% 이상 좀 급락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날 그 이후에도 한 6개월 이후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배 이상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분명히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밑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러한 좀 큰 위기 이후에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인플레이션, 금 인상 관련된 좀 부분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참 1월, 2월 참 힘들게 넘어갑니다. 힘들게 넘어가고 사실 저도 좀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이럴 때일수록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확실히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이런 쪽에 좀 어느 정도 좀 수점을 맞추면서 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 확실히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MTS, HTS 좀 끄시고 그냥 지금 토마토 TV에 앉아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머리를 네. 식히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동성 혹은 공포 국면이 네.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하는 건 아니시죠? 일단 뭐 계속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좀 시장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좀 사실 좀 증시가 안 빠지는 걸 보고 아 이제 내성이 좀 생겼나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전쟁의 어떤 스타트라는 부분이 좀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흔들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됐다는 부분에서 좀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충격을 이제 받고 지금 소화를 하는 중인 것 같고 결국 그 범위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떻게 이제 양측에서 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분명히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 기상이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 작년에도 이런 기상이변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글로벌적인 대응 현황을 살펴볼까요? 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 위기도 위기입니다만 사실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건 이제 코로나19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 2020년, 2021년은 내 인생에서 거의 좀 삭제된 네. 듯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어떤 나들이를 통해서 좀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점철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러한 좀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작년 같은 경우 다양한 기상 이변이 좀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50년 혹은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날 법한 이상 기후가 좀 상당히 많이 났고요. 또 최고의 더위와 추위를 좀 겪어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날씨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상 현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사하라 사막에서 좀 눈이 내린 그러한 좀 기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 뭐 일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사실 그러한 좀 현상이 일어났고 또 눈이 녹지 않고 사막에 쌓이는 현상까지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에 참 상당히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눈이 왔고 영하가 좀 떨어진 거는 5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6월 같은 경우 이제 살인적인 폭염이 좀 등장을 했었죠. 미국과 캐나다 어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적인 폭염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캐나다의 이제 브리티시 이제 컬럼비아주 같은 경우는 50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좀 폭염이 좀 이어지면서 230명 이상 좀 사망을 한 안타까운 좀 기후 현상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랑 스리랑카에서 지금 폭우가 좀 계속된 부분이 있고요. 또 폭우나 산사태로 인해서 사상자가 계속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가 지금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좀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좀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국가들이 좀 지구 온난화를 좀 막기 위한 좀 강력한 국제 협력을 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50 넷제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을 좀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탄소 제로 이게 탄소 배출 제로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글로벌의 공조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밑단에서는 기업, 개인들이 좀 주체로 해서 지금 일어날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산업에서는 좀 구분 없이 좀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참여가 좀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리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후와 관련된 이슈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서 탈탄소의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고 우리나라는 탈탄소 시기를 2050년으로 잡고 있고요. 우리는 아시아 쪽은 사실 좀 늦었고 유럽은 좀 더 빠르게 이런 네,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필수적인 선택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풍력 에너지 쪽의 생산량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뭐 전기 에너지의 어떤 그 위기라고 할까요? 전기 요금이 맞습니다. 막 급등을 하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필수적인 선택이 된 건 맞는데 아직 좀 어려운 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를 세계에서 한 16% 정도 생산하는 좀 국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천연가스를 좀 쓰기 시작한 건 결국 이제 친환경 에너지 덕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희한하게 또 풍력 쪽으로 좀 상당히 많은 좀 특히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풍력 에너지를 좀 대체적으로 많이 좀 쓰려고 했었는데 좀 바람도 많이 안 불다 보니까 풍력 에너지도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렇다고 화력을 쓰자니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제로에 좀 걸림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끌어당겨 쓰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은 좀 유럽 쪽에 어떤 그런 지배력을 넓히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연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결국 다 친환경 에너지와도 좀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해 지금 IPCC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관련 이제 정부 간의 패널에서 지금 확실히 경고 메시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좀 발생하고 있는 잦은 기상 이변들 같은 경우는 지구 온도의 상승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좀 방치할 경우에 더 큰 이제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네. 이제 넷조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 사실 수소가 탈산소를 좀 이제 이루기 위한 좀 하나의 축으로서 분명히 좀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좀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좀 활용을 하거나 좀 발전을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제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좀 저장하고 운송하는 관점도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에너지 관련된 쪽에 좀 시각이 좀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에서 좀 벗어나서 일상적인 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 있죠. 그에 따라서 그동안 좀 제시됐지만 좀 시행되지 못했던 탈탄소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직접 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수소와 관련된 뭐 행사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개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거의 주요 도시에서 매달 지금 글로벌 수소 포럼이 좀 개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2월 24일 뭐 현지 시간이겠죠. 영국 런던에서 지금 이제 수소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수소 컨퍼런스가 있는데 뭐 시드니라든지 뭐 런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휴스턴 같은 이제 좀 미국 대도시 암스테르담 같은 데서 좀 미국 각지에서 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된 인프라 지금 계속 포럼이 계속 개최된다고 한다면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탈탄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점차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네. 올해 각국에서 나올 수소 정책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매달 이 수소 관련한 컨퍼런스가 전 세계 각지에 예정돼 있다는 점 일정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수소 업종의 글로벌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골드만삭스가 또 네. 수소에 대한 전망을 네, 맞습니다. 했는데 수소 생산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라는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수소 업종의 글로벌 현황은 어떤가요? 예, 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하기로 한 걸 알았는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미리 이번 주에 네. 준비해 주셨죠. 사실은 이제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에만 너무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네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좀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서 좀 찾아왔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수소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야 좀 이제 수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73년에 석유 파동을 겪은 이후에 좀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깨달았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수소와 관련된 쪽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좀 드라이브가 좀 걸렸고요. 사실 2003년도 부시 행정부 시절에 약 12억 달러 규모의 수소 에너지 사업 계획을 좀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셰일 가스죠. 셰일 오일 쪽의 어떤 상용화를 해서 약간 미뤄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이제 글로벌 기후 관련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좀 칼을 빼들었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을 했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체 자원으로 해서 수소와 관련된 이제 생산, 운송, 저장, 활용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드라이브가 좀 많이 걸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유럽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도에 수소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됐고, 2006년까지 이미 21억 달러 규모의 지금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EU는 어쨌든 개발 국가들이 또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수소 계획을 좀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수소 쪽으로의 어떤 모멘텀도 상당히 이동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50년까지 뭐 유럽 내 수소 산업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최소 1,800억 유로에서 최대 4,700억 유로까지 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유럽도 수소의 어떤 하나의 허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와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의 좀 기본 전략이 약간 좀 결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소 생산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인 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수소의 생산 도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제3국에서 그린 수소를 좀 생산을 하고 자국 수소 인프라를 좀 적용하는 어떤 실증 분야에서 상당히 좀 앞선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수소 산업에 좀 뒤늦게 좀 참가했지만, 일단 공산국가다 보니까 한번 좀 당에서 리더십이 걸리면 빠르게 지금 이제 수소 중심의 어떤 개편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2030년 정도 되면 중국의 수소 소비량 같은 경우는 뭐 3,500만 톤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산업을 좀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분야 혹은 수소 연료 전지차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당분간은 이 추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이제 업스트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수소 수요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를 필요로 하는 수단이 좀 상당히 다양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수소 업체들에게는 매출처가 상당히 다양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에너지 패권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지역별, 거점별로 좀 생산이 가능한 좀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업스트림에 좀 상당히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가 좀 진정한 수소 강국으로 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친환경 쪽도 분명히 좀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에너지 자립,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좀 하나의 퍼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서 지금 그 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패권이라는 게 원래는 그런 자원, 에너지가 되는 자원들이 땅에 묻혀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패권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가공하고 이 수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네.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맞습니다. 앞으로 큰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분야, 수소 연료 전지 차 분야에서 글로벌 네. 1위라는 점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본 얘기도 아까 중요하게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식을 보니까 어제 또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일본으로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해상 운송이 됐습니다. 이게 국제 수소 거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참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의 이런 글로벌적인 그 지휘력을 갖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 지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또 선별해보죠. 탑픽 꼽아주시죠. 사실은 지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참 가격대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두산 퓨얼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외형 확장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제품 영역의 확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리젠이라고 하는 모델의 좀 매출 발생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리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 분산 수소 생산이 좀 가능한 수소 생산 모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온사이트형 이제 수소 충전소 및 분산형 수소 발전소 등 좀 활용 가치가 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제품에 대한 매출 가능성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이라든지 고객의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최초로 1.8메가와트 지금 규모의 발전용 연료 전지를 좀 중국에 수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국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5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급속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죠. 네.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고 지금 3만 5천에서 3만 7천 원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멀어진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고포 업종에 대한 어떤 이런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좀 종목의 본질과는 다르게 조금 시장의 영향으로 좀 많이 주가가 좀 꺾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러한 점이 좀 다시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데요. 코크레인 머피님께서 시장이 아직은 공포 분위기가 아닌 듯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윤여민 팀장님도 오늘 시장 뭐 하락하긴 하지만 뭐 생각보다는 좀 전쟁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덜 빠진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뭐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고 지난해 2월에는 6만 5,400원 선이 고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 선에서 지금 1년 지나면서 꾸준하게 박스권 형성하다가 레벨을 좀 지금 낮춰가면서 반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입을 하려면 어쨌든 여기서 더 안 빠진다는 뭔가 또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저점에 대한 부분들, 이제 네. 그런 어떤 관점은 사실은 그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소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좀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기관 뭐 외인의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분명히 이제 뉴스 플로어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해외에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집중을 못 받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좀 뭐 5% 10%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뭐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권에 대한 부분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좀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고 좀 시장에서 뉴스플로어가 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신호를 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는 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오늘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연료 전지 기업입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최초로 연료 전지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올해 수소 정책 그리고 수소 포럼 등 여러 일정과 이벤트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일단 분할 매수로 진입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수급의 변화 잘 지켜보자는 체크 포인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주식심화론 리오프닝 기대감 고조 카지노주 잭팟 터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이틀째 유지했습니다. 네. 주변에도 지금 확진되셨다는 분 소식이 많으시죠? 예, 어제 좀 동선이 겹쳤고 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검사를 받았는데 저도 어제 신속항원 네, 진단하고 왔거든요. 받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 물론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좀 백신이 어느 정도 평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걸리신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특별한 어떤 이제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푹 쉬고
자동적으로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증명서가 발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백신을 좀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감기로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걸린 분들이 또 걸릴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상당히 좀 감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속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계속 변이가 좀 일어나면서 좀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좀 철저하게 위생, 그다음에 마스크를 계속 쓰셔야 될 것 같고 좀 백신에 대한 부분 뭐 힘드시겠지만 최소 뭐 2, 3차까지는 좀 맞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별로 유행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이 아주 급격하게 퍼진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 최다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오늘 얘기도 또 네,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오미크론의 정점을 우리나라가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이 기대감을 언제까지 끌고 갈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으신데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뭐 좀 이제 뉴스가 플로우가 워낙 좀 이제 전쟁 쪽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전에 아이슬란드인가요? 이제 보건부에서 다 걸려야 된다. 걸리면 네. 이제 확실히 슈퍼항체가 형성이 되고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음, 확실히 이제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역 해제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네. 뭐 영국도 그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80만, 90만 가다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각 주에서 마스크를 좀 벗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 뒤를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확실히 좀 방역을 철저히 하다가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좀 뒤늦게 되면서 지금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플로우를 좀 따라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카지노 관련된 이제 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피해가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좀 잡힐만 하면 퍼지고 잡힐만 하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영업 정상화가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실적이라든 주가가 계속 바닥을 좀 확인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초창기에는 너무 워낙 좀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초창기에는 국가 간의 이동도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됐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 좀 불가능한 상태였죠. 특히 이제 산업 특성상 고객 접근이 물리적으로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는 매출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일부 업종, 일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어떤 시간을 2년간 좀 버텨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버틸 만큼 한계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미크론 관련된 확산이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고 어느 뉴스에 보다 보게 되면 3월 중순까지 27만 명이 지금 정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10만 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전파력은 높지만 좀 오미크론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효과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엔데믹이죠. 풍토병으로 어떤 전환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9시에서 10시로 일단 시간은 늘어났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은 결국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여전히 좀 상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의 수급 물론 전쟁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떤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나라도 엔데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을 해외의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뭐 치료제나 백신이 네. 효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다행스러운데요. 마카오 쪽 상황을 보면서 카지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도 마카오 카지노법 개정안 초안 중국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보다 규제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현재 마카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이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 정책을 좀 고수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거주자에 대한 입국은 좀 금지를 하고 있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귀국하는 거주자의 경우는 3주
21일 격리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본토로부터 방문객에 대해서는 뭐 48시간 이내에 좀 발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있다면 격리가 좀 일부 면제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좀 방역 체계를 좀 고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2월에 좀 초안이 마련된 마카오 카지노 게임 운영법이 개정안이 사실 이제 시장의 어떤 예상 대비해서 좀 온건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카지노 허가권 개수, 뭐 세율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고요. 정부 관리의 어떤 카지노 영업장 파견안이 좀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제 변화 같은 경우는 허가권의 유효 기간이 네. 제가 볼 때 20년 플러스 5년에서 10년 플러스 3년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정도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VIP 고객, VIP 게임에 관련된 좀 규제는 확실히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킷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카지노의 모객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킷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사업자랑 좀 계약을 맺고 VIP를 이제 따로 유치를 하고 거기서 테이블에 운영된 수익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배받는 수익 구조로 좀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정킷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운영을 제한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VIP에 대한 어떤 고객 모집에만 어떻게 보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런 카지노 게임을 좀 일반 게임으로 좀 약간 좀 대중화하려는 좀 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지노 매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VIP가 아니라 일반 고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 게임을 좀 성장을 시켜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VIP 게임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고 매스 게임을 성장시켜서 결국 관광과 레저와 카지노를 한꺼번에 묶겠다라는 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VIP 고객들의 워낙 이제 어떤 지출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카지노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제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일반 뭐 VIP 고객들은 이제 어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런 수혜가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카오의 어떤 제재는 우리나라에게는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정킷 사업을 규제하는 그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게 어떤 쪽에서 반사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자들이 이제 정킷방 혹은 이제 정킷을 통해서 수익 배분을 좀 계속 하면서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딸공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검은 돈, 세금 네, 없는 네, 돈이라고 이런 부분을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업 내에서 예, 좀 어떻게 보면 정킷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소수의 하이 테이블 위주로 VIP 위주로 좀 굴러가는 게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고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일반하게 좀 어느 정도 오픈을 시켜서 네. 좀 레저나 어떤 게임 관광 쪽으로 같이 좀 개발을 하는 거지 너무 이제 말씀하셨던 건 음성적으로 돈이 도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는 카지노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공동 부유 기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공산당의 체계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책과 좀 일치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의 돈에만 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민자본주의처럼 모두가 차라리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카지노 업계를 좀 만들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VIP 게임을 하는 오히려 보면 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정책 자체가 좀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는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카오와 가장 가까우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데가 어딜까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제주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카오의 그 카지노 산업의 현황은 일단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중국에서 마카오 카지노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로 우리나라의 중국 VIP의 유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국내 카지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중국인,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국내 카지노 어떨까요, 현황이? 일단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중요한 이제 나라가 중국이랑 일본 볼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좀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에서 지금 VIP 드로백이라고 합니다. 드로백이라고 하면 카지노 고객이 이제 칩으로 바꾼 이제 금액을 드로백이라고 하는데 그 외국인 카지노 VIP 드로백 중에서 중국 VIP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이제 GKL, 파라다이스인데 37%, 32%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당 평균 드로백이 보게 되면 GKL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VIP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기 활동에 대한 좀 위축이 좀 많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입국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만 자체로 이제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해외 어떤 이제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좀 펜트업이라고 하죠. 지금 억눌렸던 수요가 좀 급속도로 살아나는 그러한 현상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의 VIP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기대감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금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가 3위사의 어떤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일본인 고객에 좀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라다이스가 세가 3위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일본 VIP 펜트업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세 가지 정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국내 거리두기가 일단 첫 번째로 완화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 간의 이동 제한이 좀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바운드 확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적 거리두기 완화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 확진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국제 간 이동 제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입국 시 7일 정도의 격리 기간을 좀 고려한다면 사실은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 한국에서 좀 있어야지만 이 카지노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입국 시 격리 해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볼 때 완전하게 좀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인바운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해외 지금 카지노에 대한 정확한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그 견디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가 만들어진 게 2017년 만들어져서 개장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직 안 와보신 VIP 분들 많으시겠죠? 네. 해외 VIP 분들 오시면 좀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놓긴 했어요, 정말. 제가 카지노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제가 구경 가봤거든요. 아직 그렇습니까? 묵어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 좀 지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그 이걸 이제 모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분이 그래도 한 45%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측에 아무래도 좀 그 광고,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중국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본 VIP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카지노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 볼 수 있겠지만 좀 인간의 본능에 많이 좀 좌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 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카지노를 갖고 있는 것도 롯데 관광개발이 있고 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 GKL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런 거리두기 완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카지노는 바닥을 확인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강도를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어느 쪽을 접근하는 게 좋을지 탑픽을 꼽아볼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내국인이 좀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일단은 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들 이제 출입이 가능한 일단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제재가 좀 풀린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방문객 수요가 조금 있는
제가 볼 때 강원랜드가 좀 탑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타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이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좀 어느 정도 영업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캐파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테이블 수라든지 영업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분명히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결국 똑같아요. 그냥 영업 시간이 좀 회복이 되면 동시간 뭐 체류 인원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또 사이드 베팅이 좀 허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회복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카지노 섹터 내에서 가장 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매수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24,000원대 후반에서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투신, 보험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좀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있다, 한 20,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카지노 중에서는 그래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탑픽은 아니신가 봐요. 차선호주로 꼽으시나 봐요. 네, 외국인 카지노는 일단 하늘길이 열리면 예,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제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카지노주 가운데서 강원랜드에 대해서 접근 의견 밝혀주셨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이 이제 발표되는 시점 3월 중순쯤으로 네네.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실적 개선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에서 오늘 수소와 카지노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러시아발 리스크가 또 다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장인데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대로 마감되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파는 규모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6,860억 원 현재 매도를 하고 있네요. 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